현재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 샨사댐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샨사댐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1m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는 홍수 제한 수위를 18m나 초과한 수치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건설된 싼샤댐은 세계 최대 규모로 댐의 전체 길이만 2.3km에 달합니다. 최대 저수량이 393톤으로 소양강댐의 무려 14배입니다. 양쯔강을 막고 있는 샨사댐 아래에는 중국의 곡창지대와 상하이 난징 등 중국 동부 대도시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싼샤댐이 무너지면 중국이 입을 피해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싼샤댐이 무너지면 이 지역 약 4억에서 6억 명의 주민이 이재민이 될 수 있고,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40% 차지하는 지역이 소멸되면 중국 경제엔 악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때문에 싼샤댐 붕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홍수를 막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비가 그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비는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이번 주말 또다시 비가 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싼샤댐에 대한 말들이 SNS 등에 유포되면서 중국의 공포는 더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언론에는 댐 건설 계획 당시 싼샤댐은 결국 터져버릴 것이라고 했던 중국 수리 전문가 황한리의 예언도 다시 등장해 불안감을 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쿤 연구원이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황샤오쿤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은 싼샤댐 붕괴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싼샤댐은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고, 심지어 붕괴 괴담이 대만에 경도된 반체제 인사들의 위험 비어라고까지 일축하면서 민심을 달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당국의 말보다는 괴담이라고 일축시킨 비관론을 더 신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만리장성 이후 최대의 토목공사라 불렸던 싼샤댐은 환경 파괴 논란에도 홍수 피해를 막는다면서 만들어졌습니다. 10년에서 20년 단위로 찾아오는 남부 지역의 홍수를 100년 단위로 늦추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싼샤댐이 중국을 구할 것인가, 중국을 덮칠 것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홍수를 막기 위해 만든 댐이 더 큰 홍수 피해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중국과 일본의 역대급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비가 적게 오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는 비교적 비구름 없이 깨끗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시베리아 대륙에서 발생한 차가운 고기압이 장마전선을 밀어내 장마전선이 북상하지 못한 채 한반도 아래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네티즌은 비까지 한국을 도와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폭우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싼샤댐에는 이번 주 주말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되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는 역대급 폭우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외교적으로도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의 왕따 수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이 원흉으로 지목받았고, 게다가 홍콩과 신장의 인권 탄압까지 비판받으면서 중국에 각을 세우는 나라는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의 유럽을 비롯해 호주와 캐나다, 인도, 일본까지 중국이 상대해야 하는 국가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과거 한국에 사드 보복을 했던 것처럼 이들 국가들에게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무기한 중단하고 홍콩 시민을 탄압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영국이 재외교민 여권을 소지한 300만 명가량의 홍콩인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자 중국은 노골적인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정부는 한 발 더 나가 지난 14일 자국의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이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존 장비도 제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현재 중국은 HSBC 은행과 제규어 랜드로버 등 영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HSBC 은행은 중국의 핵심 영업 국가이며 제규어 랜드로버는
중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EU가 화해를 제지한다면 노키아, 에릭슨 등 유럽 기업들에게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0일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나라로 보내지 못하도록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키아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중화권의 공장 한 곳과 16,000명의 인력을, 에릭슨은 중국 내 제조시설 한 곳과 다수의 연구개발 설비를 각각 두고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고립되어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 영유권 분쟁이 여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하는 가운데 중국의 해상 실전훈련과 더불어 남중국해 섬에 전투기를 배치하며 미군에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은 피어리 크리스 암초, 수비 암초, 미스치브 암초 등 7곳의 인공섬으로 조성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인공섬을 건설한 뒤 군사 기지화에 인접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며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 전함은 중국이 베트남, 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라셀 제도에서 항행 권리와 자유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미국 해군 항모전단의 남중국 해상 대중국 압박 작전이었는데 여기에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극심한 호주와 일본도 가세했습니다. 또한 아세아 8개국은 지난 19일 최근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 준수를 강조한 미국의 감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중국에게 주변국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강력하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벌이고 있는 갈등과 분쟁이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행사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열릴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20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1980년대 미소 냉전 시기 양 진영이 상대국에서 열리는 하계올림픽에 불참한 바 있었는데 신냉전으로 불리는 최근 분위기상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최근 대회 개막일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대중에 공개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31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7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스키 대회장이 있는 허베이성 장자커우와 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철 사업에 82억 달러, 하나로 약 9조 8천억 원을 쓰는 등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방 국가들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이 같은 대규모 투자가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이 2018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상황을 이유로 개체권 박탈을 주장한 데 이어 릭스콘 미 상원의원은 지난 3월 2021년 1월까지 인권 상황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으면 개체국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옥스퍼드 대학 중국센터의 조지 마그누스 교수는 베이징 올림픽이 잠재적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거론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 메달 집계를 보면 상위권 국가들의 불참은 중국에 분명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평창 대회 당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6개국이 전체 금메달의 절반 이상을 휩쓸었는데 이 가운데 캐나다, 미국, 스웨덴 등 대부분의 동계올림픽 강국들이 보이콧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에겐 절망적인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7년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으며 보복을 감행해 큰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한 해의 추정 피해액만 22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에게는 아무런 말을 못했지만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한국에게는 그 잘못된 힘을 과시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그 힘이 커지고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과거 우리에게 보여준 치졸한 모습을 전세계 국가들에게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만만치 않은 힘과 강력한 보복에 많은 국가들은 내심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영국, 호주, 대만, 인도에서는 중국의 압박을 당당히 이겨낸 한국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사드 보복을 극복해내고 수출을 다변화시키며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 도약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시진핑 방안을 연내하고 시진핑 방안 이후에는 한한령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군용 외교를 하며 실리를 취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포함해 많은 국가들에게서 외면받는다면 한때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서 밀려나며 피해를 입었던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모습은 중국과 맞서는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보복을 감행한 중국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제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중국을 참교육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이상. 자, 즐거운 라디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누적되는 매출 적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LG 디스플레이가 최근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의 TV 시장이 급변하는 조짐을 보이면서 그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일본의 상황을 짚고 넘어갈 때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도쿄올림픽이죠.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것과 도쿄올림픽을 맞아 5G의 도입, 상용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중 전자에 주목을 해서 보면 우선 일본의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OLED의 비중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TV 시장에서 OLED TV 점유율 추정치는 22% 정도여서 유럽이나 북미 지역을 2배 이상 크게 앞질러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특이점이 관찰되는데, 보통 우리가 프리미엄 TV를 구입할 때에는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TV는 크면 클수록 좋다가 사실상의 대표적인 여론, 진리처럼 통하는 어귀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나 북미, 유럽 등과는 다르게 소형 TV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판매되는 TV의 평균 사이즈가 40인치에 불과해서 확실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작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소형 가구가 많은 일본의 구조적 특성상 작은 크기의 TV를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일본의 니즈는 LG를 읽었습니다. 그동안 LG는 55, 62, 77인치의 대형 OLED를 출시해왔지만 이번에 48인치짜리를 라인업에 추가를 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TV 시장의 적극적 공략을 위한 무브로 해석이 됩니다.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특수가 예상되는 일본 시장을 한번 제대로 후려파겠다는 것이죠. 소형 TV가 잘 팔리는 시장의 특성, 그리고 도쿄올림픽을 맞아 보다 선명한 화질에 대한 니즈가 있고, 실제 전체 판매량에서 OLED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등 이 주거 공간이 작은 일본의 특징을 제대로 공략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외산 브랜드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일본 시장이죠. 이 부분을 LG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OLED 비중이 높아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본의 자국 업체들도 OLED TV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지오, 샤오미에 이어서 샤프도 OLED 제품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샤프 현재 안타깝죠. 대만에 넘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과거에는 LCD-TV를 거의 세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었던 LCD의 종가라고 불리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세가 OLED로 넘어가면서 샤프 역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고, 현재는 대만의 인수가 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일본 TV 시장에서 판매 대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그 점유율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IHS 마켓 기준 2019년 3분기에 39만 대를 판매하면서 27%의 점유율을 기록하였고, 파나소닉, 소니 등의 일본 기업들보다 판매 대수로는 더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저가형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면서 이 매출 액수 기준으로는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 TV 시장에서 샤프는 분명 영향력이 있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샤프가 OLED에서 도전장을 내세우면서 웃고 있는 기업, 바로 LG 디스플레이죠. 이 샤프는 LG 디스플레이에 패널을 장착한 55인치, 65인치 제품을 내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형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통상 올림픽을 앞두고 TV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활기를 띠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래도 20년, 30년 이렇게 TV를 교체하지 않는 고객이더라도 말씀드렸듯이 자국의 올림픽을 앞두고 보다 선명한 화질로 경기를 관람하고 싶은 욕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교체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시장 조사 업체들은
올해에만 600만 대에 가까운 OLED TV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LCD의 명가라고 불렸던 샤프가 LG 디스플레이에게 철저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 CES 2020에서 대망신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플렉서블 OLED가 탑재된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공개를 해서 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전년 LG가 세계 최초로 공개했던 롤러블 TV에 대한 이 일본 기업의 도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만 샤프는 엄청난 실망감을 줬습니다. 세계적인 전시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인 만큼 분명 최대한의 기술력, 노력을 결집해서 신경을 썼을 텐데 공개된 제품은 화면이 팽팽하게 고정조차 되지 못했고 즉 말려 있었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일부에 검은색의 줄이 길게 보이는 등의 명백한 불량 증세를 보였습니다. 인근 전시장에 비치된 LG의 제품과 명백하게 대비가 되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인 기술력에서는 아직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한국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준 이벤트였습니다. 즉 기술력상 어쩔 수 없이 샤프는 LG에게 공급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지난해 글로벌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초 일본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던 시장이라 LG가 1위를 탈환한 것은 꽤나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IHS 마켓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전 세계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20%를 기록하면서 1위의 랭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1위를 기록했던 업체는 일본의 이 재팬 디스플레이 JDI였어요. 이 JDI를 2위로 끌어내리면서 점유율 5% 차이로 그 연간 매출액 기준 1위를 달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이 통상적으로 고급 프리미엄 차 이미지를 갖고 있는 벤츠, BMW 등의 독일 3사에 탑재되는 10인치 이상 디스플레이에서 LG 제품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 자동차들 안에서 한정해서 보면 JDI보다 LG 제품을 명백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 전체 시장을 놓고 볼 때 이 JDI와 LG 간의 점유율 차이가 5% 정도에 불과한데 이 프리미엄 그룹 안에서는 거의 2배 이상 LG 제품의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리미엄 차량에서 LG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는 앞으로의 전망을 더 밝게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LG 디스플레이는 이달 초에 차량용 POLED, 이 플라스틱 OLED의 약자입니다. 이 POLED의 본격적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2분기에 출시되는 POLED는 OLED 특유의 탁월한 화질을 유지하는 동시에 좀 디자인적으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고급 차종에 활용되기가 좋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플라스틱 기반을 패널로 사용하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고 또 깨지지 않는 특성까지 갖추고 있죠. 선호될 수밖에 없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아직 이 플라스틱 OLED 상용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JDI를 비롯해서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은 아직 연구, 개발 단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면에서 어쨌든 시간적인 격차가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POLED 시장 장악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고급 차량에 이 플라스틱 OLED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출하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전세계 차량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올해 10만 대 수준에서 2020년대 후반에 거의 500만 대까지 30배, 50배 이상 이렇게 엄청난 시장 성장성이 예상되는 만큼 하나의 주요한 먹거리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출시됐던 아우디만 하더라도 실내에 2개의 듀얼 스크린을 사용했죠. 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고 이 디스플레이를 통한 터치 반응도 빠르고 감도도 좋고 시인성도 좋고 해서 이 실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얻고 있어요. 그리고 추후에 BMW, 아우디 전기차 등에도 이 5G 통신 장비의 탑재가 예상이 되죠. 저희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OLED 디스플레이는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보수적인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인 만큼 당연히 안전, 이 세이프티 이슈가 우선시 되어야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TV,
이 디스플레이가 고장나는 것과 운전 중에 디스플레이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완성차 업체들과의 개발 단계에서의 교감도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제품을 받아 사용하면서 이 쌓아온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LG가 먼저 POLED를 도입하고 있고, 이 고급 브랜드들에게 선호를 받는 차량용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추후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